저는 김명자입니다. 올해 73이죠. 남편과 함께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고 남편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아이 둘 키우면서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했습니다.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고 외식도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렇게 모은 돈이 5억 정도 됐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부부가 평온하게 노후를 보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가끔 동네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딱히 부족한 게 없었어요. 건강도 괜찮은 편이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깨진 건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 동현이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지민이랑 같이 집에 들를게요. 평소엔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 보던 아들이 갑자기 들르겠다고 하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었죠.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동현이와 며느리 지민이가 서 있었어요. 둘 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평소 봤던 지민의 얼굴엔 그늘이 져 있었고 동현이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어서 와, 들어와. 저는 일단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꺼내고 국을 데웠죠. 하지만 둘 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숟가락만 이리저리 굴릴 뿐이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동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무슨 일인데?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요.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회사가 넘어갈 것 같아요. 동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3억이요. 3억?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급해요. 이번 주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거래처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동현이가 말하는 동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평생 아들이 우는 모습을 몇 번 보지 못했어요. 그런 아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능해서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지민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정말 이번만이에요. 며느리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일어나, 일어나. 무릎 꿇지 마라. 저는 얼른 지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지민이가 흐느끼며 말했죠.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요? 글쎄, 3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남편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억을 빌려주면 저희 노후 자금은 2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부탁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도 노후 자금인데 괜찮아요. 우리 2억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아들이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결국 저희는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동현이를 불러 이야기했죠. 동현아, 3억 마련했다. 정말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동현이가 저희 손을 꼭 잡았어요. 대신 차용증은 써야겠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쓸게요. 그리고 2년 안에 꼭 갚을게요. 동현이는 흔쾌히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3억이 아들에게 건너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확 줄어드는 걸 보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동현이와 지민이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아들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과연 2년 안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사업이 잘 안 되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동현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했던 제 노후에 첫 번째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배신의 시작인지. 돈을 빌려준 직후엔 동현이가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가 왔죠. 어머니, 잘 지내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응, 걱정 마. 너희는 어떠니? 저희는 괜찮아요. 사업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그럴 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잘하고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겨우 받는 상황이 됐죠. 동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서요. 사업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정신이 없어요. 늘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래, 힘들겠구나.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걱정 마세요. 통화는 늘 짧게 끝났습니다. 동현이는 급한 듯이 전화를 끊었어요. 지민과는 통화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안부를 물으면 동현이가 대신 대답했죠. 지민이도 바빠요. 회사 일 도와주느라 정신없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현이 부부가 미리 연락을 해왔을 텐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아, 추석엔 올 거지? 아, 그게요. 어머니, 죄송한데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니? 지민이네 친정에서 꼭 오래서요.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지민이가 가야 한대요. 제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친정 사정이라니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장모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란다. 네, 어머니. 다음엔 꼭 갈게요. 그렇게 그의 추석은 동현이 없이 보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밥을 차려 먹었죠. 상을 보니 너무 허전했어요. 여보, 동현이가 너무 바쁜가 봐요. 그러게. 사업이 힘든가 보지. 남편도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꼭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설엔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어서요. 설날에도 일을 해야 하니?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요. 거래처에서 설 연휴에 만나자고 하면 가야죠.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 잘하고. 명절 때도 못 보는 아들이 됐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죠.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72번째 생일이었어요. 동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선물은 택배로 보냈어요. 전화 한 통이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어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고마웠지만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아, 선물 잘 받았어. 고마워. 네, 어머니. 죄송해요. 직접 못 찾아뵙고. 괜찮아. 너 바쁜 거 아는데. 그런데 동현아, 사업은 좀 어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돈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어요. 벌써 1년이 넘게 지났는데 갚겠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아직 좀 힘들어요. 투자금을 많이 쏟아부어서 당분간은 빠듯할 것 같아요. 그래, 많이 힘들구나. 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다는데 돈 달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 천천히 해.
건강만 챙겨.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물었어요. 동현이 사업이 많이 어려운가 보네. 그런가 봐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대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뭐. 천천히 기다려주지. 남편도 아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동현이가 약속했던 기한이 다 됐죠.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아, 요즘 어떠니? 아, 어머니. 잘 지내요. 그래. 저번에 말한 2년이 다 됐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직 여유가 좀 안 돼서요. 동현이의 목소리가 불편해졌어요. 그래. 사업이 아직도 힘드니? 네, 생각보다 회복이 더뎌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 더 필요할 것 같니? 한 1년만 더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었어요. 그래, 알았어. 힘내. 통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동현이가 1년만 더 기다려달래요. 그래, 사업이 정말 힘든가 보네. 그러게요.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줘야겠어요. 저희는 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동현이와 연락이 거의 끊겼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았어요. 받더라도 정말 짧게 끝났죠.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다시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어요. 하루 이틀 지나서야 간단하게 답이 왔죠. 바빠서 못 봤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사업이 어려운 걸까? 아니면 저희를 피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 돈이면 저희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혹시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동현이가 요즘 연락이 너무 없네요. 그러게. 나도 걱정돼. 한번 집에 찾아가 볼까? 갑자기 찾아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되면 걱정되잖아. 결국 저희는 동현이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려니 망설여졌어요. 혹시 저희가 돈 때문에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싶었죠.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시간만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동현이에게 돈을 빌려준 지 3년이나 됐어요. 하지만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갚겠다는 말조차 없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 순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명자야, 너희 사돈 요즘 해외여행 자주 다니던데? 순이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응? 해외여행? 어디서 들었어? 아니, 우리 동네 미용실에서 봤는데. 너희 안사돈이 미용실 원장이랑 친하대. 너희 아들 며느리가 매달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자랑하더라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매달 해외여행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순이야, 그게 정말이야? 응, 원장이 직접 말하더라. 이번 달엔 유럽 갔다 왔고 다음 달엔 일본 간대. 순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현이는 그렇게 돈이 없다고 했는데, 사업이 힘들다고 했는데, 아들이 안 사돈 해외여행을 매달 보내준다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아들 내외가 안 사돈 매달 해외여행을 보내준대요. 남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순이가 미용실에서 들었대요. 설마 그럴 리가. 동현이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남편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안사돈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SNS를 한다고 들었어요. 지민이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저도 몇 년 전에 아들이 만들어준 계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켜고 어플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검색창에 안사돈 이름을 쳤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찾다가 지민의 계정을 먼저 찾았습니다. 지민의 계정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사진들이 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식당이었어요. 음식 가격이 얼마나 비쌀까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며칠 전 올라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 이번 여행도 즐기세요. 지민이 쓴 댓글이었습니다. 제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위로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한 달 전엔 일본 교토 사진이 있었어요. 안사돈이 기모노를 입고 웃고 있었죠. 엄마 또 보내드릴게요.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또 지민의 댓글이었습니다. 2달 전엔 프랑스 파리였어요.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달 전엔 태국 푸켓, 넉 달 전엔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말 매달 해외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화면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거든요.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남편도 사진들을 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안사돈의 계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지민이 올린 사진에 태그된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안사돈의 계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고급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 매달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사진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댓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안사돈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쓴 댓글이었습니다. 언니 요즘 효녀딸 덕분에 매달 여행 다니네. 부럽다. 그 아래 안사돈의 답글이 있었어요. 그러게. 우리 딸이 효심이 지극해서 매달 용돈도 따로 주고 여행도 보내줘. 매달 용돈이라고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더 찾아봤어요. 다른 사진 댓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달 얼마나 받으시는데 이렇게 호화롭게 사세요? 그 질문에 안사돈이 답했어요. 딸이 용돈을 150씩 줘. 그래서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 사고 그래. 150? 15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고요? 1년이면 1,800만 원이었어요. 3년이면 5,4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저히 더 볼 수가 없었어요. 여보, 동현이가 안사돈한테 매달 1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대요.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댓글을 읽고 나서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동현이가 우리한테는 돈이 없다고 했잖아.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빌린 3억으로 생활하면서 안사돈에게는 매달 150만 원씩 용돈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항공권에 숙박비까지 합치면 한 번에 몇백만 원은 들었을 겁니다. 그걸 매달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에게는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면서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장 전화해봐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네, 지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물어봐야죠. 남편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동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겨우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동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현아, 지금 시간 있니? 아버지, 지금 좀 바쁜데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동현이가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동현아, 잠깐만. 안사돈 여행 보내주는 거 너희가 보내주는 게 맞니? 남편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동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우리 돈으로 안사돈 여행을 보내주면서 상관없다고요? 남편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동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아버지, 저 정말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저런 말을 한 걸까요? 전화가 끊긴 후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차갑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여보, 방금 동현이 말 들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들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우리랑 상관없다고 했어요. 상관없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아니, 화를 넘어서 서러웠습니다. 3억이나 빌려준 부모에게 할 말이 그뿐이라니요.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해보자. 남편이 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안사돈의 여행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그 모든 게 우리 돈으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동현이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남편도 밤새 잠을 설친 것 같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동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제 목소리로 똑똑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동현이가 받았어요. 어머니? 동현아,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어요. 동현아,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어머니, 그 얘기 또 하시게요? 아직 여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유가 없다고? 안사돈은 매달 해외여행 다니던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에요? 동현이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남편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상관없다고? 내가 우리한테 빌린 돈으로 안사돈 여행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 어머니, 그건 우리 형편이고요. 어머니가 간섭하실 일 아니에요. 동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간섭? 이게 간섭이니? 내가 우리 노후 자금을 빌려갔잖아. 저도 갚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돼요. 그럼 언제 갚을 건데? 그건 제가 형편되면 갚는 거죠. 어머니가 재촉하신다고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제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그때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전화 좀 바꿔봐. 지민아?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민이 전화를 받았어요. 지민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어머니, 지금 저희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지민의 목소리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간섭? 우리 돈 3억이나 빌려간 게 간섭이야? 그 돈은 갚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는 게 시어머니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다고? 우리 돈으로 니네 엄마 효도하면서 상관없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리 돈이요. 저희가 번 돈으로 저희 엄마 효도하는 건데요. 내가 번 돈? 우리한테 빌린 돈 아니야? 그건 빌린 거고요.
저희가 일해서 버는 돈은 따로 있잖아요. 지민의 말투가 점점 더 퉁명스러워졌어요. 그럼 그 돈으로 우리 돈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친정 엄마한테 얼마를 쓰든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지민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우리 살림에 참견하세요? 참견이라고? 이게 참견이야? 제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돈 갚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채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지민이 오히려 억울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보챈다고? 3년이 넘었는데 보챈다고 하니? 어머니,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저희를 믿어주시지 않네요. 지민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니요. 아들 내외는 안 사돈 여행 보내주고 매달 150만 원씩 용돈 주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너 지금 양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 저 이제 끊을게요. 아드님 출근시켜야 돼요. 지민아, 제가 소리쳤지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여보,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럴 수가 있어요? 저는 남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3억이나 빌려줬는데 고맙기는커녕 간섭한다고 하다니요. 진정해. 우리 진정하고 생각해보자. 남편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법적으로요? 응. 차용증도 있고 약속 기한도 지났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남편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미 약속한 인연은 1년이나 지났어요. 게다가 동현이는 갚을 의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변호사를 찾아가 볼까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부모를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법적 대응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동현이와 지민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간섭한다는 말, 상관없다는 말,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변호사 사무실 알아봐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남편도 각오가 선 것 같았어요. 저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부모의 노후 자금을 빌려가서 안 사돈 효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습니다. 여보, 여기 평이 좋은 것 같아. 상담 예약해 볼까? 네, 그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떨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평생 법원이랑은 인연이 없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전화로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가면 된대. 알겠어요. 그날 밤도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현이와 지민의 태도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비를 했어요. 차용증과 통장 내역을 챙겼습니다. 3억을 이체한 기록도 출력했죠.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김명자님 맞으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들어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앞에 앉았죠.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3년 전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일, 차용증을 쓰고 3억을 빌려준 일, 2년 안에 갚겠다던 약속.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일, 그리고 안사돈에게 매달 용돈을 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준 사실까지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용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남편이 차용증을 꺼냈어요. 변호사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체 내역도 있으시죠? 네, 여기요. 통장 내역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물었어요. 네. 차용증도 명확하고 이체 내역도 있고 약속 기한도 이미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남편이 물었어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2주 안에 전액 상환하라고요. 그럼 아들이 갚을까요? 글쎄요.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만약 2주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이요? 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승소하면 법원 판결로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내용 증명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어요. 며칠 안에 발송될 겁니다. 발송되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네, 알아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아마 내일쯤 받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내용 증명 받았구나.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변호사까지 동원해서요? 갑자기 3년이 넘었는데 갑자기라고 하니?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해. 내가 우리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하니? 어머니, 동현이가 소리쳤어요. 2주 안에 3억 전액 상환해.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3억을 어떻게 구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동현이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소송 들어간다.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잠시 후 지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연달아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지민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저녁에 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무슨 일이야? 동현이가 나한테 전화했더라고. 아주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요. 동현이 말 들어보니 너희가 내용 증명을 보냈다며? 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족인데. 아주버님이 저희를 나무랐습니다. 아주버님, 3년이 넘었어요. 약속도 안 지켰고요. 그래도 법까지 동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아주버님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아주버님은 동현이가 안사돈 매달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 아세요? 그건 뭔 소리야? 동현이가 안사돈한테 매달 150만 원씩 용돈 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요. 아주버님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네, 확인했어요. SNS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미안해. 내가 몰랐네.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주버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알았어. 내가 동현이한테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어요. 친척들이 다 알게 될 거였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동현이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돈을 갚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소송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곧 법원에서 기일이 잡힐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그러게. 우리 끝까지 가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이지만 이건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됐거든요. 법이 판단해 줄 거였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첫 번째 기일이 잡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같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긴장됐습니다. 법정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어요. 남편도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네, 우리가 맞는 일 하는 거니까요. 법원 앞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길 겁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방이었어요. 반대편에 동현이와 지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저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멀어질 줄 몰랐거든요. 판사가 들어왔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양쪽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어요. 저희 변호사는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했고 피고는 2년 안에 상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기한이 1년이나 지났음에도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명확했어요. 동현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현재 사업이 어려워 상환할 여력이 없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판사가 동현이에게 물었어요. 현재 수입이 어떻게 되십니까? 동현이가 대답했습니다. 사업 수입이 불규칙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200만 원이면 안사돈에게 150만 원씩 주고 여행까지 보낼 수 있나요? 저희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장모님께 매달 150만 원의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해외여행 경비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지민의 SNS 화면을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안사돈의 여행 사진들과 댓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판사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동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민이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저희가 친정 어머니께 효도하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라 원고에게 빌린 돈이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지 묻는 겁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인데요. 지민이 항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에도 썼습니다. 동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얼마나 썼습니까? 한 1억 정도요. 나머지 2억은요?
동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기일의 피고는 사업 자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재산 상태도 제출하시고요.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동현이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일이 잡혔습니다. 동현이 측에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형편없었습니다. 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8천만 원 정도였어요.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용처가 불분명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추궁했어요. 나머지 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동현이가 우물쭈물했습니다. 생활비로 썼습니다. 생활비요? 2억 2천만 원을요? 네, 3년 동안 생활비로 쓴 겁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년이면 36개월입니다. 한 달에 330만 원 정도네요. 거기에 장모님께 드린 용돈 150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48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해외여행 경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 지출이 최소 500만 원 이상입니다. 변호사의 논리가 명확했어요. 피고는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50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설명해 보십시오. 동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민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자를 합쳐 3억 2천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겼어요. 법이 저희 손을 들어준 거였습니다. 동현이와 지민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죠. 축하합니다. 이겼어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그래. 수고했어. 남편도 울컥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동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돈 준비했습니다.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어떻게 마련했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입금됐습니다. 3억 2천만 원. 3년 만에 돌려받은 돈이었어요. 통장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씁쓸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동현이가 부모 돈으로 안사돈을 챙겼다는 사실이요. 친척들이 다 알게 됐어요. 명절에 친척 모임이 있었는데 동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동현이가 부모님 돈으로 처갓집 효도했대. 부모님은 소송까지 하셨다며? 동현이와 지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안사돈이 며느리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잖아.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안사돈도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해외여행은커녕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용돈도 당연히 끊겼습니다. 저는 돌려받은 돈으로 남편과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한 달살이를 했어요. 평생 가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제주도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남편과 매일 산책을 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SNS에 올렸어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저희 부부 사진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민이 글을 올렸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돈으로 여행 다니신다. 하지만 댓글은 지민에게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빌린 돈 갚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당신이 부모님 돈으로 친정 챙긴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민은 결국 그 글을 지웠다고 합니다. 동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짧은 사과였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앞으로 필요한 일 있으면 변호사 통해 연락해. 더 이상 아들로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제 인생을 생각하게 됐죠. 남편과 함께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여보, 우리 봉사활동 해봐요. 좋지.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 매주 화요일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했어요. 목요일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동연히 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죠.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명자 씨, 아드님은 뭐 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자주 연락하세요? 아니요, 요즘은 연락 안 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왜요? 사이가 안 좋으세요? 각자 살 길을 가는 거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여행을 갔어요. 가까운 곳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온양 온천에도 가고 강릉 바다도 갔죠.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니 행복했어요. 명자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하는 것 같더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걱정 안 해요. 이제 내 인생이나 살려고요. 잘했어. 자식 때문에 인생 다 바치면 안 돼. 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동현이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결정해. 내가 뭐라 할 일은 아니야. 저는 동현이에게 답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말해.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자로 해.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죠. 동현이는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왜 만나자고 했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께 꼭 사과하고 싶었어요. 동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이랑은 어떻게 됐니? 제가 물었어요.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 네, 지민이 친정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해요. 동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대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동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현아, 엄마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네. 다만 실망했어. 너무 실망했단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평생 너를 키우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어.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 이제 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동현아, 우리 이제 각자 살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나도 내 인생을 살게. 어머니, 그럼 저는요? 너도 어른이잖아. 알아서 잘 살겠지.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동현이 만나고 왔어요. 그래, 어땠어?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는 안 했어요. 각자 살자고 했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당신 결정을 존중해.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73년을 살면서 배운 것들이 많았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도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요. 친구들과 소소한 여행도 다니죠. 돌려받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동현이는 가끔 명절에 문자를 보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답장합니다. 너도.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망할 일도 없죠. 어제 복지관에서 새로 온 할머니를 만났어요. 저는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할머니가 하소연했습니다. 돈도 빌려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는데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자식이라도 선을 그으셔야 해요. 네.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당연하게 여겨요.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셔야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알아요.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무한정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남편과 저는 이제 우리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보, 다음엔 박물관도 가볼까요? 그래, 좋지. 저희는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요. 73년을 살면서 참고 희생만 했으니까요. 이제는 저희 차례입니다. 73살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조건적인 희생은 때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 긋기가 필요하죠.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아들 걱정 없이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73년을 살면서 드디어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저를 위해 쓸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